지금부터 육사 청국동지에 주관 전군연합회 주최 현대사 재조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은 당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의를 갖추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잘 봐줘.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1절만 반주에 맞춰서 크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태극기 집회 과정에서 연변을 달리하신 애국자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신 우리 육사구국 동지의 김한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이 됐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해서 우리 장순희 홍보국장께서 직접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희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존경하는 이인호 박사님, 김영중 서장님, 이두호 회장님,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 존경하는 전군년 이석규 회장님과
김정식 회장님, 각 호국 단체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사 총구국 동지회 회장 김한식입니다. 존경하는 애국구국 동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태극기 혁명은 아직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교제의 그늘에서 자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역사의 진실과 시대의 정의를 모른 채 전교조의 거짓과 왜곡과 편견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 재조명 세미나를 통하여 건국 전후사 제주 4.3 사건의 진실과 금남로 옥상 점령 괴무정 집단의 사륙사건, 그리고 5.18의 진실과 인권유린 백서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님들을 모시고 집중 재조명하게 된 것은 3구 대성 승리가 준 바뀐 세상의 확실한 실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특별히 김한원 박사님은 집요한 저들의 음모와 고소와 협박과 공갈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오로지 진실과 진리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삶은 이 자리에 군복의 청춘을 바친 군인된 자만의 군인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로 기생하는 종북 주사파를 발본 세관하여 국가의 기본을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반드시 집행돼야 합니다. 이런 내부의 적인 종북 주사파를 제거하는 것이 국가 위기를 대비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구국 애국 단체장님들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해주시는 네 분 전문가분들의 연구자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실과 미래를 열어가는 옥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 회장 김한식 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식 회장님의 축사를 대도하신 장순희 박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 세미나 주최단체 12개 군단체가 소속된 우리 전국구국동지연합회 김정식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육사 구국동지에서 현대사 재조명 세미나를 주관하여 이 자리를 마련함에 깊은 감사와 함께 진정한 용기의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5년에 걸친 줄기찬 활동으로 종북 자위 정권을 퇴출되었으나 그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역사의 왜곡과 조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현대사 재조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공산 세력의 폭동으로 기록되었던 4.3 사태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어지고 더욱이 5.18 역사 왜곡의 처벌법이라는 잘못된 실정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굳히려는 종북 자위 세력에 맞서야 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는 후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오늘의 세미나를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 것입니다. 오늘 연사로 나서신 이인호 박사님, 김영중 전 제주도 경찰서장님, 이디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원 박사님께서도 같은 의미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세미나에 대한 역사 바로서의 소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5일 정문연합회 구국동회장 김정식. 그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식 회장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참여 단체를 소개할 텐데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호명하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시는 우리 장순희 시인께서 직접 하실 텐데, 우리 장순희 시인은 육사 38기로 정치학 박사시며 문학평론가이고 한마음문인협회 그리고 한국문협회 회원이십니다. 개인 시집으로 불꽃보다 더 아름다운 노을처럼 이외 5건을 발간했고, 최근에는 현대문학 발전 대상, 전쟁문학 대상, 하랑대 문인 시대상 많은 상을 수상할 바 있습니다. 왕성한 문단활동가 군을 대표하는 호국 시인으로 유명하신 박순희 우리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장순희 박사십니다. 문재인 얘기만 하면 헷갈려요. 존경하는 선배님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한편의 축시가 큰일은 못해도 광화문 광장의 영웅이신 우리 선배님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낭송을 하겠습니다. 후배의 입장에서 연로하신 그 몸에도 불구하시고 투장한 지난 5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의 말씀을 표하면서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흘리신 땀과 눈물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계신 동지들의 손을 잡으시고 눈을 감고 지그시 감으시고 들어주시면 시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옆에 동지 남녀를 가리지 말고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제목, 현대사의 낙동강 전설에서 이겨야 미래가 있다. 우리만큼 질곡의 현대사를 거쳤던 국민도 있을까요? 해방과 독립 그리고 남북분단으로 좌우익 정치 싸움으로 뜨거지고 새는 이념의 혼돈 속에 힘겹게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 6.25 전쟁의 소용돌이가 서울도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그러나 유엔군과 함께 막아냈고 오랑캐의 개입으로 일사후퇴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길고 긴 3년 1개월 2일 1129일이여 휴전으로 다시 남북한은 분단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가 남긴 분단의 아픔과 처절한 고통과 가난을 싸우며 건설하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새마을 정신으로 독일로 월남으로 중동으로 세계 어디라도 겁도 없이 용감하게 날아가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면 현대사는 과거의 극복과 미래의 도전입니다. 북한의 무수한 대남 도발 현장에서 싸웠고 안보를 지켜냈던 젊은 날의 우리들은 호국의 영웅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크고 작은 강제구를 품고 근무했습니다. 안보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산하와 영공 영예를 지켰던 우리들, 군복을 벗었어도 심장에 피는 나라 사랑의 충성입니다. 인생의 7순, 8순, 9순을 바라보는 노고를 이끌고 현대사의 격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호국의 전사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생명 바쳐 지켜낸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이 순간이
현대사의 낙동강 전선이라는 사실을, 이 전선에서 밀리고 뚫리면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동지들이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육사인들이여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육사인입니다. 지금 현대사의 낙동강 전선에 우리 함께 서 있습니다. 노병의 투혼으로 최후의 일까지 싸워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반드시 기필코 싸워 이겼어 대한민국의 위대한 현대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연설이 들려옵니다.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멋진 축시를 해주신 우리 장순희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장씨가 김씨로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거의 다 아는 분들인데 다른 세미나장 행사장보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니까 안 보여 그렇지 밑에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 여의도의 300명 국회의원보다는 여기 계신 300명이 국회를 대신한다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공식적인 세미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석학들, 그리고 아마 이분들의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귀담아 들으셨다가 향 대한민국 운영하는데 알곡으로 사용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연상을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우리 이인호 서울대 명예 교수님입니다. 자, 우리 이인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인호 교수님은 KBS 이사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셨고 문재인 촛불 정권은 레닌식 정치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경계하라는 말씀까지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난 7월 2일 날 귀국을 하셔서 많이 불편하시고 여덕이 풀리지 않으실 텐데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고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애국 열정을 가지고 또 투신해 오신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제가 연사로 초청받았던 데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이 걸어오신 길보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소위 지식인이라는 이 명찰을 평생 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흔들리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저 같은 지식인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주장하는 건국과는 여러분들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이 비교사적 분석하는 데서 제가 예전에 그 썼던 논문 한 분을 여러분 참고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혁명이고 사실 기적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학자로서 이 사회과학자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던졌던 과제였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시든지 하시라고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왜 우리 현대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하게 왜곡되고 날조됐는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새로 독립한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던가, 그 배경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세계 어디서나 다 인정되고 있는 아주 국제정치적인 사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서 일본의 손에서부터 놓여놨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분단 속에서도 적어도 이 3.8선 남한만이라도 독립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애국선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의 이 힘을 입어서 그래서 결국 그리고 유엔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독립국으로 선언을 했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하는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난 5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문재인 정권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즉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였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이 나라가 놀아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 시인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저 자신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아직까지 지켜냈다고 하는데 불과하지 앞으로의 과제는 아직도 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 45년 저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해방을 맞았고, 그때 제가 제천에서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누구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불과 3년 만에 독립국이 됐던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사실 그 대한민국의 독립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연합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국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탁 통치에 다시 놓일 그 운명에 처해졌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결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국가로 빨리 발족하게 만드는데 절대 공헌을 한 사람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실이 왜 무시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심지어는 하와이 깡패라고 묘사하는 동영상이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공공연하게 이 역사 자료라고 해서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바로 얘기했듯이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물론 힘이 없어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고, 그 당시에도 국제 풍토가 이 극동 지방에서 이 중국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일본밖에 서양의 열강들과 대화할 수준에 있는 나라는 없다 하는 것이 그 지배적인 세계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일본의 손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이 해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특히 이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께서 그 1919년 3.1운동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왜 일제에 속국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고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에게까지도 호소문을 보내고 물론 윌슨 대통령이야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보내고 우리 다른 독립운동 세력에게도 보내고 하는 등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무장 독립 투쟁까지 하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은 국제 정세의 결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결국 일본이 무모하게 미국을 1941년 12월 7일 그 진주만 공격으로서 이제 이 전쟁을 시작을 함으로써 자기의 자멸을 자초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바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독립을 회복한다는 뜻이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광복이 되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특히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워놓으신 모든 분들을 애국자, 공로자가 아니라 역적몰이를 하는 역적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하나의 변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현상이죠. 1917년에 강대국 중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두 차례 혁명을 거쳐서 공산주의를 신념으로 하는 레닌 일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를 국시로 하는 세력이 결국 국가 권력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마크스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말하면 이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비판하는 그런 부류인 세력이 힘을 쓰기 시작한 것은 벌써 유럽에서는 19세기 중엽에서부터고 세계 공산당 선언이 나왔던 건 1848년 아니었고 그것이 계속 여기저기로 전파되면서 20세기 초 이제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치열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비참상을 많이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최첨단을 가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가운데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일부가 공산주의자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본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노동하는 절대 다수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소수의 남의 노동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소수의 부르주아지만 타도하고 나면 경제가 많이 발전한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이것만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성도 그렇게 되면 변화해서 모두가 다 자기 능력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것만큼 자유롭게 가져가면 되지 불필요하게 이 경쟁을 하느라고 서로 착취하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소위 기독교 사회주의라든가 아직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원시적 공동체 사회를 하고 있었던 그 이상이 거기에는 한쪽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에게 호소력을 가졌고 특히 러시아에서 혁명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이들은 자기들 자신이 사실은 마크스가 주장했던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전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깨달은 사람들이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전이 잘 매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 바로 직후부터 이 공산당 국제조직을 3차 다시 만들어 소위 제3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같은 피압박 민족들, 지식인들, 그 민족 대표자들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고 당신들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를 믿고 우리와 손을 잡으면은 당신들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 하는 호소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금전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보다도 애국적인 동기에서 소련의 도움을 받겠다고 향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학을 주로 했던 나라이고 그 서양 학문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이론의 배경에는 서양의 오랜 경제 이론이나 뭐 철학 전통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 그것이 없이 겉에 나타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과장해서 받아들인 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예외적인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계셨던 1923년 아주 일찍이죠.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바로 시작되고 유럽의 굴지의 지식인들도 거기에 어떤 큰 기대를 걸었을 때 발표를 하셨습니다. 공산당의 당부당, 그래서 무엇이 공산주의의 강점이고 약점인가? 강점은 바로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농민, 노동자 절대 다수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건 바로 내 자신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우는 방법은 틀렸다. 재산을 모두 공동으로 나눠주고 기업가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박해하고 국가를 무시하면은 절대로 절대다수의 노동하는 사람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나 생산력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이론적으로 벌써 틀린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 그 안목을 가진 지식인은 세계에도 몇 분이 안 됐었어요. 그분은 한학에 통달하고 그 위에다 서양의 학문의 정수를 다 섭렵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둘 꼽히는 대학에서 법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지식인들은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주의적인 아주 몰락한 나라 상류계층 옛날 소위 양반의 자제들 가운데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경에 유학 가거나 경성대학에 가면서 이 막스주의에 심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해방을 가져던 연합국은 독일과 이탈리아라고 하는 소위 나치주의 파시스트 그 독재 권력하고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손을 맺었습니다. 잠깐은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39년에서 41년. 다행히도 그것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스탈린하고 영미, 연합국들이 손을 잡아서 나치 그리고 일본을 패배시킨 것이죠.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해방이 됐을 때까지도 미국만 해도 소련을 우군으로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련도 이 서방의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었을 적에는 자기의 공산주의적인 성격을 되도록 드러내지 않고 전통적인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처럼 공산주의가 어떤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소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한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련을 방문했다가 하루 오후 만에 그냥 추방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 정략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고개 하나가 위로 올라서서 결국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의 독립운동가였지 아무것도 참 가진 것이 없는 분이 결국은 이 미국에도 처음에는 앞장서서 공산주의자들하고의 협상이라고 하는 건 결실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지만도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경원하고 중도파를 지지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이 박사가 옳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유엔에 우리 문제를 이관함으로써 우리가 50선거라고 하는 역사상 초유의 민주선거를 하고 우리 국민은 말하자면 전제국가의 이 백성이었다가 남의 나라의 2등 신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백성에서 국민으로 승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주권자였는가 그리고 건국 이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고전까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시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다가 일본 천황의 지배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결국 군사 임시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독립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유학의 전통이 아주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심했고 이 남녀 질서 부동석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강요되던 시대인데 하루아침에 여성이 선거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남녀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혁명이 아니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건국을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보통 혁명하면은 밑으로부터 봉기가 일어나서 뒤엎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역할은 바로 연합군이 일본을 패배시킴으로써 대행해 준 것이죠. 우리의 독립정신을 존중하면 하는 바다에 우리를 위해서보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독립 욕구와 그들의 국가 이익이 일치되면서 바로 대중이 일어나서 기득권 세력을 엎는 역할이 바로 그들에 의해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그리고 이 국가 이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또 혁명이 가진 이 마지막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는 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혁명으로 모든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아니죠. 주권체가 달라져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국민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한 켤 되면은 투표권을 팔고 산다. 시아버지 말씀 하나면은 대답도 못하던 나라에 여성이 유권자가 됐다는 게 사실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을 걸쳐서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이 대통령 식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공산당이 아직도 그 활보를 하고 있고 하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국민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승만 박사뿐 아니라 김구 선생께서도 이 1947년 12월 2일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같이 하셨었어요. 그때 그 장덕수 씨 암살 사건이 나면서 김구 선생이 거기에 연루가 되면서 이 미국 측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 두 분 사이가 이제 갈라지면서 김구 선생이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게 무슨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좀 불행한 그런 그 말씀을 남겼지만 그 전까지는 김구 선생께서도 우리나라에 한 도만 남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빨리 독립을 해서 우리 뜻대로 이 나머지를 다시 통합을 하고 독립국가로 빨리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느 국민 어느 누구가 더군다나 지도자라는 사람 어느 누구가 분단을 원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하고 소련이 공동의 적을 물친 다음에 결국은 전혀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갈라쓸 수가 없었고 그것이 소위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결국은 이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할 기회를 이승만 대통령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순봉감 유엔에다 호소를 해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상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은 이제 공개됐습니다만은 소련의 북한 관련 문서들이 나온 거를 보면은 김일성은 문자 그대로 그냥 이 스탈린의 지시를 받는 그 피보호자였어요. 김구 선생이 그 유명한 이 민족 지도자 회의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김일성이 스탈린으로 받은 지시문은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축소회의, 소위 그 사자회의라고 사기회의라는 데서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확대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해라. 결국 소련이 유엔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 뭐 등등 이 자기네들의 앞제비 노릇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소련은 그 당시 이미 북한의 헌법을 스탈린이 조목조목 검토하면서 이건 이렇게 고쳐라 저건 저렇게 고쳐라 했고 우리가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북한이 9월 9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자 스탈린은 또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소련의 위장 전술은 그 국내에서도 있었고 대외에서 있으면 하나는 김일성 동지에게 하고 스탈린 이 공산당 서기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건 이제는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공식 수교를 요청할 때가 됐으니까 그 절차를 취해라. 이런 명령조의 공문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김일성 씨에게 국가수반으로 대우를 하면서 자기는 또 소련의 국가수반, 공산당 순회가 아니라 국가수반의 자격으로 이 독립하신 걸 축하합니다. 뭐 등등. 이거는 공개하는 자료고 전자는 비밀리에 당원들끼리 보내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출발하면서 처음부터 대내외로 적을 품고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결국은 공산당의 말하자면 이념 아래 남북한을 전부 다 통합해서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공산주의 이념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위 부르주아지가 이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니까 전 세계의 노동자는 공산당의 지령하에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로서는 소련 하나가 국가 권력하고 공산당의 그 권력이 일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결국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뭐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이 영국의 저명한 학자로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도 공산당임은 동산주의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던 자기는 공산당원이었다는 걸 부정하지 않았던 홉스봄이라는 영국의 대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공산당원이면 적어도 모든 면에서 당의 지령에 따르는 게 제1차다. 연애를 하는데 어떤 여자하고 연애를 하느냐 하는 것도 만약에 당의 지령에 어긋나면 그것도 적어도 이론적으로 버려야 된다. 이것이 공산당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소련의 경우만. 역으로 소련의 경우는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공산주의였지만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는 공산당원들은 1차적인 충성이 공산당에 있는 것이고 공산당의 본부는 모스크바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서 거의 완벽한 훌륭한 헌법을 재헌헌법을 가졌지만도 현실에 있어서 그걸 문자 그대로 서양에서 같이 집행으로 옮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의 수법이라는 것이 워낙 맞으면 점조직 구조를 통해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 그들의 행위에 결과는 있지만은 누가 그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추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런 그 현실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 세력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골자인 여러 가지에 위반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인간들은 항상 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들은 또 행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또 지나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건들, 대구 폭동에서부터 이 제주 4.3 사건, 이 굵직한 것, 잔 것들,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대구 폭동 사건은 이미 그 당시에 소련 사령관 슈티코프 비망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일본 돈 500만 엔을 지원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빌미가 있어요. 밀란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해방 후에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밀란의 소재가 있으면 그거를 밀란인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그걸 키워서 국가 전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자리를 잡고 또 이 해방 6.25 전에 수군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6.25에 또 빨리 이 유엔군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우리 건국 세력을 비판하는데 이 빌미가 되는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문제, 그리고 왜 민주주의가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못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몇 가지 소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19세기 말에 이 세계 문호 톨스토이가 소설가로서 절필을 하고 이제 사회운동에 몰입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면에서 좋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 기가 살아나서 사회가 발전하고 생산력이 증강이 되고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은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이 있는데 이 군주주의 치하에서는 군주나 그 측근 이외에 권력의 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열심히 가족들 챙기면서 자연의 이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지, 부패할 유혹을 그렇게 받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되면 권력을 조금씩 다 나눠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큰 권력은 크게, 작은 권력은 작게 부패할 그런 이 여지가 생긴다. 그거를 경고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험한 것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고 하지만은 또 그만큼 엄청난 또 말하자면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익 조그만 거 이외에는 생각할지 모르고 멀리를 전혀 내다볼 줄 모르는 절대 다수가 자기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할 때, 또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익에 대해서 관념이 없이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를 때, 이것은 어떤 군주제도보다도 더 흉악한 이런 이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워낙 이승만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헌법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때그때 또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가 살아있을 적에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를 갖지만 불행히도
3.15 부정선거이라는 선거 때문에 4.19 의거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일찍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결국 3.15 그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절대로 그분의 의견에 반대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공명선거 하시오 하시는 분이었고, 또 그분을 모시던 여러분들, 특히 그 나중에 여당 야당 그 색이 갈라지면서 여당이 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자기들이 국민의 지지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억지로라도 그분을 마저 붙잡아 매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80이 넘은 노구에 은퇴해서 조용히 삶을 사실 수 있을 텐데도 56년, 60년 계속 결국은 정계에 남다가 4.19라고 하는 그 변을 당하셨던 것이죠. 4.19는 제가 적어도 본 증거로는 그 터진 것,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러나신 그 부분까지는 공산당의 직접 개입은 없었던 걸로 봅니다. 이 소련 측, 또 그 공산권 자료로 나온 부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것을 보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릴라 전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번자해서 물러나는 걸 보고 이제는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남 전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그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 애국 정신에 불타는 군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이 박정희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하고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비상사태였다는 걸 알고 맞은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인식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운 혁명 공약을 실천에 옮겨서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당신이 대통령의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다는 것을 증명한 인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자신 지식인으로서 비판을 많이 했고, 또 실제 그 대통령의 정책 가운데서도 사실은 지나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지식인들의 자유를 너무 봉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게 됐었어요. 우리가 반공을 하면 공산주의가 뭐고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되는데, 6.25를 겪은 세대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지만 그 후 세대에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공산주의에 관한 서적을 전부 다 봉쇄를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전문가로서 그 위험을 굉장히 일찍부터 갈파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역작용이 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워낙 잘못된 이념에 바탕한 체제였기 때문에 그 잘못돼 가는 그 과정이 모든 진정한 그 연구서적엔 다 나와 있는데, 즉 객관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책이 전부 다 봉쇄돼서 아무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지하에서 공산당 선전 자료들이 제록스가 일반화되면서 학생들한테 모두 다 읽히게 되고 해서 공산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산주의에 대한 진정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쪽에 선전이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주사파 세력이 기식할 수 있는 풍토가 또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저쪽의 비판 세력 가운데에도 정말 양심과 양심이 있어서 그쪽에 경도되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진정한 좌파도 아닙니다. 좌파 논리를 결국은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국가를 팔아먹는 것도 주저치 않았던 그런 정도의 세력으로 추락했지만 초기에 공산주의에 매도됐던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그들하고 진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큰 행사를 주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자리에 제가 와서 괜히 시간만 뺏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4.3에 대해서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이거는 아닌데 정말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4.3 사건이 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특히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 4.3의 본질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고 왜곡되어 가는데 이것을 가만히 이대로 두면 우리 후세들, 초중고 대학생 또 교사들, 일반 국민들이 이 왜곡된 역사가 진짜인 줄 알 것이 아니냐. 그리 되면 대한민국이 이게 망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4.3은 누가 일으켰느냐? 그거 남노당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남노당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스탈린과 스티코프가 지시를 해가지고 박헌영이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이 조선인민당, 백남훈이 남조선 신민당 이 세 당이 1946년 11월 23일 합당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으로 탄생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지령만 조직만 있었지 백남훈이 당이나 여운형이 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주 4.3 사건은 남노당이 일으켰다고 명칭은 돼 있지만 조선공산당이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CNN 회견에서 제주도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 이리 얘기한 겁니다. 당시 남노당 대정면당 책임 이윤방이라는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주동자는 빨갱이지 최종 목적은 공산조국 통일이다. 직접 남노당 대정면당 책이 그렇게 증언했으면 거기에 뭐 군더더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에서는 이 남노당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걸 민중항쟁, 인민봉기, 뭐 통일운동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남노당은 과연 몇 명이 있냐? 저희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나다라마 바까지 6개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4.3은 말한다는 재민일보사 책에는 3만 명.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이 총책인 김달삼, 본명이 이승진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은 결사적으로 반대한 분이
북한 정권 수립에는 앞장서 가지고 지하 선거를 하는데 52,350명, 거기에 유인물에는 32,000으로 잘못 오타가 되는데 그것을 52,350명으로 그 3을 5자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년도 10월 달에 그 과도입법위회라는 거 구성하려고 하지가 관선 45명, 민선 45명을 선출했습니다. 관선은 하지가 임명을 했고 민선 45명은 우리가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했는데 제주도에는 2사람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본토에서는 전부 우파가 당선됐는데 제주도에서는 유일하게 좌파 문도배와 김시탁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으면 개원식에 참석해서 발언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개원식 뒷날 거기는 참석 안 하고 민전회관에 나타나가지고 30만 도민은 민전 밑에 총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제주도 인구의 8화를 우리 인민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이리 자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시 남로당은 5만 당을 확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미군정은 70% 인구가 남로당의 호의적이다. 그래서 동양의 그리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 줄여서 브라운 대령 보고서라고 한 것이 미군정 보고서인데 이것이 48년도 5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각 정보기관 또 포로로 잡힌 도민들 한 5천여 명을 조사하고 신문한 결과로 추출된 내용이 뭐냐면 6명의 조직가 또 선동 전문가가 중앙에서 제주도에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에 동조하고 공산당이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500명, 700명이 합류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제주도민 6만 내지 7만 명이 남로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자 가난 없이 잘 사는 나라를 세상을 만들자 하는 선전선동에 현혹된 무지한 농어민이 상당히 많다. 이리 얘기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남로당원이 몇 명이냐 하는 수치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한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 세력은 남로당의 4.3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로당은 왜 이 4.3을 일으키느냐? 그것은 남로당 강령 제2호를 보면은 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산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폭동이면 폭동이지 폭동 반란은 뭐냐? 저희 시각은 1948년 4월 3일 4.3이 일어난 날로부터 8.15 건국 때까지는 정식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보고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8.15 이후 이것이 진압되는 57년 4월 2일까지 이를 저는 반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DJ 정권 때 국정원장과 통일원장만을 그 역임한 임동원이라고 대위 때 육사 교관을 하면서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임동원은 제주도 4.3을 제주도 반란이라고 명기를 했고, 이 사람이 책에 쓴 이론을 빌리자면 남로당은 부자 가난 없이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선동을 해서 군중을 동원하고, 그래서 3.1절 28주년 기념 행사에 보통 3만 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2만 명 정도 제주 북국민학교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 군중을 동원하고, 그 다음 이걸 조직화하는 겁니다. 남로당으로 조직화하지요, 민주청년동맹으로 조직화하지요, 부녀동맹, 또 전교조의 전신인 교원 동맹, 그 다음에 노조, 요즘 민노총 전신인 전평 문학동맹, 이런 것으로 조직화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을 무장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를 한라산에서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걸 무장해서 4.3 직전에 한라산 숲속으로 아지트를 옮기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게리라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게리라전이 4.3 발발입니다. 당일 경찰관 10명, 50선거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민간인 27명이 살해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익 인사의 자식인 14살, 10살짜리 여자아이도 무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이것이 민중항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리라전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유교라는 정규전과 연계해서 종국적으로 공산통일을 하려는 혁명전쟁이 일환이 4.3이다. 이것이 임동원이 그 이론을 따라서 적어내린 결론입니다. 4.3 사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느냐?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48년 4월 3일 시작해서 맨 마지막 공기 오원건이라고 토굴에 숨어있는 것을 경찰이 생포했는데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한 것이 4.3의 완전한 종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4.3 특별법에도 1년을 앞선 3.1 사건을 시작으로 보고 한라산을 개방한 54년 9월 21일을 종기로 봅니다. 왜 3.1절 그 행사에 그것을 시기로 보느냐, 시작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때 3.1절 사건 때 아주 우연하게 어린애가 조금 말발굽에 다쳐가지고 이거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군중이 경찰서로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6명이 사망한, 그렇기 때문에 민중항쟁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끝은 한라산 개방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토벌작전은 계속이 돼서 경찰관 4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공비를 잡은 것이 4월 3일서부터 만 9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이겁니다. 정부 보고서에는 2만 5천 내지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이나 북한은 전부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4.19 이후부터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고, 4.3 특별법이 난 이후에 작년 말까지 7차에 거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도의회에서도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4.3 특별위원회에서 희생자다 해서 결론이 난 것이 최종적으로 한 것이 지난 3월 24일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망자가 1446명, 행불자가 3642명입니다. 근데 이 행불자는 이북에 간 사람도 있고 일본 도피자도 있고 진짜 행불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3하고 무관한 자, 자연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그 희생자에는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3만 명은 북한에서 남로당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설로 돼가지고 문재인도 3만 명 학살했다. 학자들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4.3 평화공원에 가 있는 거기 전시물이나 영상물이나 이거에 전부 그렇게 돼 있다. 왜 사실은 그게 아니야. 너무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3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재판 수형인은 200여 명 있는데 20년도에 최초로 한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를 받고 1억 5,462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 얼마 전까지 52명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상당한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군법회의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은 48년도와 49년도 2차에 응해서 2,530명이 수형인인데 지금 이것이 재판을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18명이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아가지고 최하 8천만 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14억 7천만 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2,530명에게 곱하면은 상당한 형사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 이거죠. 이 14억을 받아간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고 마포 형무소에 있다가 형제가 무기징역 받고 마포 형무소에 있다가 형은 북한으로 갔다는 말이 있고 동생은 그때 인민군이 와서 형무소 문을 지키니까 어떻게 하다가 운 좋게 도망쳐 나와서 제주도에 왔다가 이제 살아서 재심을 청구했는데 구금일수 곱하기 1당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이 2,530명 곱하기 얼마 하면은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하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재심이 어디서 하느냐면 광주 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에서 한꺼번에 30명씩 재심을 청구하면 한꺼번에 30명째 무죄 합니다. 재심이라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사람 억울하다고 해서 재차 심판해가지고 뭐 무죄도 하고 유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7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적 제도 장치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훈련된 사람도 지금 수준의 훈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또 그때는 혼란이었다. 제주도에서는 4.3이 그냥 팡팡 터지지 이제 유교는 곧 터지게 됐지 국가는 기반도 못 닦았지. 이러한 판국에서
특히 249명은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비행장 인근 해안에서 사형 집행을 했다. 거기에는 어느 대위가 입회를 하고 뭐 법무장교도 입회하고 해서 했다.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다면 어느 정도 절차를 밟은 건데 이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전부 무죄가 될 판이다. 이것은 미군정 자료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반대했죠. 4.3 일으켰지요. 정부 보고서에도 그 남로당이 살해한 숫자가 1764명이죠. 전국에서 50선거 해가지고 198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해서 198명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북제주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거 누가 했냐? 귀신이 했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탈출해서 북한으로 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 문국주라고, 이 사람은 수행인 명부에는 문옥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조선사회운동사 사전이라는 것을 편찬했는데 자기가 뭐 그 활동했다는 걸 자인했습니다. 또 하나 김민주라고, 이 사람은 본명이 김태영인데 이 사람은 아주 김달삼이 이덕구 직속 부회였습니다. 소년범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7년형을 받아가지고 인천 소년형무소에 있다가 6.25 터지니까 북한군이 형무소 문 여니까 나와가지고 하다가 일본 가서 이 사람이 제주도인민들이 4.3 무쟁투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도 남로당에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7년짜리도 그렇고 무기징역짜리도 그런데 군법회의에서 그럼 뭐 엄한 놈 불러다가 너 무기징역, 넌 사형, 너는 7년 이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잣대로 뭐 증거 자료가 불충분, 절차 무시 이렇게 해서 되고 있다. 물론 억울한 희생자가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인당 9천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남로당 핵심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주 4.3 평화공원에 그 전시물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보여주는데 이게 엉망입니다. 대검찰청 수사국에서는 좌익사건 실록이라고 한 11권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제주 4.3 사건 1건, 9월 폭동 1건으로 계산해 가지고 해방 전까지 남로당이 저지른 폭동 테러 숫자가 977개입니다. 이것이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이고 공산통일 투쟁이 실상인 겁니다. 지금 용산 전쟁 박물관에 가보면 벽에 해방 후부터 6.25 전날까지 남로당과 전쟁하고 전투하고 이렇게 해서 희생된 군경 숫자만 8,824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그냥 공짜로 툭 떨어져 가지고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위해서 50선거를 하는데
선거인수 96.7%가 등록을 했고 등록한 사람 89.8%가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중항쟁, 인민봉기, 뭐 요즘 와서는 통일운동이라고 그럽니다. 통일운동은 맞습니다. 뭐 문재인도 완전한 독립, 조국 통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일운동 맞죠? 그러나 어떤 통일운동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놈들이 말을 안 해요. 이놈들 해서 죄송합니다만. 좌파들 따져야 돼요. 그 통일운동이 공산통일운동 아니야. 김일성이하고 같이 공산통일을 하려는 운동 아니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통일하자는 거야.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가 김정은 체제도 아닌데 왜 공산통일을 이걸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꿈꿨던 그런 뭘로 해서 학살을 당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72, 73주년 이렇게 세 번 문재인이 갖고 추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국가폭력으로 3만 명을 학살했다는 그런 국가폭력이라는 얘기를 우리 군인과 경찰이 국가의 정당한 명령을 받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은 있었고 인권 침해는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을 수행한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이런 얘기를 9번이나 사용합니다. 물어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다음 이 4.3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에서는 화해상생 많이 합니다. 저도 화해주의자죠. 원수져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도 많은데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남로당은 공산통일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 죽였고 그랬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우파에서는 그렇지 그때 그걸 진압하다 보니까 9년간 지났고 또 이게 게리라전이고 한라산 숲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 피하 식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이래가지고 인권 침해도 좀 있었고 과잉 진압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래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정치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학자나 4.3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 따라와. 너네들 많이 사람 죽였잖아. 이러면 화해가 되겠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화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건 아닌데 이거야말로 진정 아닌데 이래서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갈등이 내재적으로 더 깊어만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핵심 세력이 몇 명이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4.3 주동자 김봉현이가 일본에 가서 쓴 책에 3,000명이라고 하니까 저도 3,000명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건국 반대했죠. 4.3 일으켰죠. 1763년 죽였죠. 제주도민 1만여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원인 제공자이죠. 그러면서 북한 정권 수립에는 최일선에 앞장섰죠. 그런데 이들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한다. 이것은 정의에 반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반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다. 이 보상을 준다면 선량한 노민, 국가 시책에 적극 호응한 사람들, 해안말로 소개라면 군말 없이 소개했지, 올라오라면 올라왔지, 성담을 쌓으라면 샀지, 보초를 사라면 섰지, 군경에게 물자 지원을 하라면 했지, 노력동원 했지, 병역기무 필했지, 국민 세금 잘 냈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4.3의 광풍 그 혼란기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 보상을 완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단 한 푼도 보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세력은 재심에서 돈 달라, 지금 9천만 원씩 받으려고 다 하고 있다. 그 핵심 세력이야말로 나야말로 지금 다 죽었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나야말로 공산통일 투쟁 전사다. 그리고 나야말로 공산투쟁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을 원치도 않고 준 거 받기도 싫다. 이렇게 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보상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면 김정은이한테 받아야지 왜 대한민국 건국은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못 살게만 굴던 그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보고 돈 내놓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좀 건너뛰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큰일 났네.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국가폭력이니 뭐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번에 가서 나번을 잘 보십시오만은 그 토벌대가 1955명 78.1%, 그 다음에 공비들이 살해한 숫자가 1764명 12.6%거든요. 그래서 토벌대가 많이 그 인명피해를 일으킨 건 맞는데 저 공비들이 살해한 것이 그 수법이 아주 잔인했고, 거기에 이월색이라는 여인이 증언을 들어보면 하룻밤에 잘 협조 안 한다는 구실로 8사람을 한꺼번에 몰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살, 7살, 4살, 3살, 2살 이런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정남국이라고 한 사람은 그 남원의 그 민보단 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민보단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초 섰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임신된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10살, 8살, 6살, 또 3살, 2살, 1살, 15살 이걸 한꺼번에 10명을 몰살했다. 이걸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하고 남노당이 자기네가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만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건국 방해행위라든지, 또 대한민국이 어렵게 건국이 됐잖아요. 건국됐는데 48년 10월 24일 여수순천 말란 사건, 난 일주일 후에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 상대로 선전포고했습니다. 그 선전포고한 사람이 이거 항쟁입니까? 또 6.25 때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합세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명주를 끊기 위해 가지고 인민군 지형 환영회라는 걸 읍면별로 조직해가지고 빨치산하고 합류해서 엄청 공격을 해댔습니다. 군인은
군인과 경찰은 27만 도민을 보호했고 김일성이 생지옥을 막아낸 공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잘못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4.3 공산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 오르타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제주도에 데려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폭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거기에 영어로 NOT not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글로 번역하고 이것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보내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윤석열 당선자로서 요번에 4.3 추념사에 가서 추념사도 약간의 불평이 있습니다만은 읽어보시고 저희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